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진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 그 어느 전 세계의 석학을 모시고 들어도 네. 정답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말을 바꿨어? 했어. 근데 역시 말을 바꾸면서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아는 네. 프로페서 킴이라고 있다. 대신 나가서 내 얘기를 전해 들어라. I'm very sorry, Mr. Lee. If I'm sorry, 예. I recommend 프로페서 킴 instead of me.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해주고 이분께 저희 오늘 1시간을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참 다들 나도 막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아파요, 요즘. 말이 헛나오네 막. 예, 하여튼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노이즈를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 많이 손상돼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고 또 거칠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서 뭐 레이 달리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낭패를 보시기도 했고. 근데 시장 참여자들 중에 그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그 패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되돌아보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해방된 노예들이 북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못 갔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조업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작물 같은 것도 재배하고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많은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폭약도 개발이 돼서 항구를 깊게 팔 수 있었죠. 큰 배가 정박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많아진 산출물들을 큰 배에 실어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유럽 경제를 잠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유럽은 먹이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런 유럽에다가 무기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즈음 되니까 뭐 세계 금 보유량 가운데 3분의 2가 미국에 있었다.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게 당연히 이제 미국을 단일 패권, 그러니까 싱글 폴라로 추대할 수밖에 없었고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 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달러를 이 유일한 단일 패권으로 인정을 하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그때 영국 대표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멀티폴라로 가자. 통합 바스켓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패권 국가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패권국들이 싸우면 어떡하냐. 그냥 싱글 폴라로 가는 게 좋다. 그래? 그러면 뭐 금 1온수당 35달러로 패깅 시키고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에 이제 연동한다. 뭐 이런 이 근본이제가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1971년에 닉슨이 이게 뭐 또 화폐를 찍을 때마다 금을 사야 돼 귀찮아 죽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멀티폴라로 가자. 그러니까 다만 너희를 지켜주는 게 금이 아니라 이 큰형인 미국 아니냐?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이제 달러 패권이 연장이 됐었고 2008년에 이제 그 금융 위기 때 달러가 남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달러가 치석되는 것 같은데 의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저 달러의 대항마가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2010년도에는 이 달러의 독주 체제가 그대로 진행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 달러 패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싱글 폴라에 대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이 미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8% 사이였거든요. 지금 2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 미국이 패권국이라면 다른 나라에 뭐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 같습니까? 미국이 해줘야 될 거? 네, 그러니까 패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 베풀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달러를 주고 미국이 손해 보면서도 베풀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국방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그것도 크죠. 근데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하느라고 너희들이 달러를 외환 보유액으로 쟁여놓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자꾸 강세가 된다.
니네가 자꾸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기축통화국으로서 내야 하는 코스트 아니겠냐. 아니다. 이제 표정을 보니까 아니야. 일단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기초과학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기술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의약품 같은 거죠. 만약에 미국에 바이오텍이 없었으면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질병으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신약은 다 미국에서 나오죠. 예. 그런 건데 다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부채가 너무 정부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만 빚이 늘어나냐 정부에? 그러니까 중국의 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합해서 2018년부터 2023년간 5개년 동안에 이 정부 빚이 늘어나는 거는 61%다. 네. 또 지방 정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금융기관의 숨겨진 부채까지 하면 거의 뭐 93%가 늘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빚은 뭐 55% 늘었다. 예. 뭐 프랑스는 40% 늘었고 영국은 54% 늘었다. 예, 그러니까 미국만 늘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뭐 정부가 빚을 냈으면 민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민간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국가 전체. 그러니까 정부의 자산에서 정부 부채 빼고 민간 자산에서 민간 부채 빼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냐? 그러니까 예. 지난 10년간 미국은 더블 났어요. 100%가 늘은 거죠. 예. 일본은 41%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국가 전체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패권이 약간 흔들린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네. 자산 늘어나는 거에 중요한 거는 S&P, 나스닥 많이 오른 덕분이겠지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왜 트럼프는 예민하게 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냐는 그래, 거죠. 뭐 내가 그게 궁금해. 예. 미국의 정부 부채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미국이잖아. 달러 찍으면 되잖아. 미국은. 아니 그래, 뭐 그래 놔놓고 무슨 새삼스럽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예, 근데 사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인 게 2018년, 19년에도 예. 중국에다가 6번 관세를 부과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미국의 관세 수입이 220억 달러 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미국 곡물도 수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미국 농가를 또 보조금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더 컸다는 거예요. 훨씬 컸다는 거예요. 관세 받아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줬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를 누구보다 트럼프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 기반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IT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가 예. IT 기술 설계 위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예. 지금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입 물건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당장 나타나는 게 품귀 현상이에요. 사재기로 인한 인플레 증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언제 봤습니까? 이런 현상을 언제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때 본 거죠. 네. 한 번 당했죠.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아마 트럼프가 관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기대 인플레가 생겼을 거예요. 예. 소비도 안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제발 수출국한테 제발 수출 좀 해달라고 사정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관세 압박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계산을 했을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아마 이런 인플레 쇼크가 오기 전에 내가 협박을 하면 그러면 걔네들이 말 들을 거야. 예, 그러니까 금방 달려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백기 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면 예, 그러니까 아쉬운 데서 먼저 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협박 후에 유예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예. 선물 갖고 오라는 거죠. 예.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협박했다 회유하고 뭐 이렇게 반복하면서 전리품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럴수록 이제 이 협상국에서는 이건 별거 아니네.
내성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작동하진 않아 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진짜 배경에는 첫 번째가 일단 그 관세 수준이 사실 비현실적인 거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완전 수준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예. 결국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죠.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렇죠. 부과하는 게. 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 또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들어와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미국의 고민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도 이제 이 정부 부채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 그냥 시장에다가 다 때렸다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달러가 패권통화인데 금리가 출렁거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일부를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신규 화폐가 이렇게 좀 남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달러 가치에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고민이 있는데 아마 화면을 보시면 미국 재정 적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났냐면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IT 붐이 일어나면서 산업 구조가 IT 위주로 갔다 그랬죠. 예. 또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이때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어간 산업이 IT하고 금융이에요. 이 두 산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IT와 금융. 네. 미국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뭐해요? 애매하네. 네. 그러니까 대중이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좋긴 했으나 예.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많이 나올 예. 수 없는 경제였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부의 불균형이 그만큼 심해지고 심해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더 돈을 찍히게 되고 근데 이제 저축 늘어나니까 과잉 저축 시작되고 예.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버블이 생기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2008년에 이제 그 많은 금융기관이 무너졌는데 방치할 수 없으니까 민간 부실을 정부 부실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정부 부채가 쫙 늘어났죠. 예. 2020년대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의 건강 문제 생겨서 다시 한번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어떤 소외된 대중들이 좀 재교육 받아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졌어야 됐는데 예. 거기에 실패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이 일단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어떤 그 건강보험, 예.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전체 지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예.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가 65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디케어의 대상이 막 늘어나는 거죠. 미국도 그런데 그렇구나. 미국의 인구 중에 10%는 의료보험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성질환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5세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도 이랬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 터지고, 그다음에 노인 복지 때문에 정부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때 일본도 돈을 찍었어요. 양적 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엔화가 절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예, 돈을 엄청 찍었어요. 근데 엔화가 절하되지 않아요. 일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그냥 별로 그 당시에는 안 뜨거워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엔화가 조금 절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로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달러를 해외에서 갖고 오는 술기업들이 건재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네. 그러니까 달러 갖고 오면 그 달러 팔아가지고 엔화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좋으면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달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안에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가 있어야겠다. 근데 러스트벨트가 개혁해서 그거 할 수 있을까?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네가 제발 들어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네, 그냥 외국 들어와서. 기업들이. 예. 근데 외국 기업도 지금 미국의 비싼 인건비 그리고 낙후된 시설을 감안했을 땐 전통적인 방법으로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반의 혁신적인 그런 생산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 궁금한 게
미국은 단순히 달러 때문만 그 제조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그 제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잃어버린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근데 그걸 관세로 해서 무역 다짐으로 그냥 들어와.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들어와도 예, 그 예. 비싼 인건비며 네, 그걸 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극적인 생산성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차피 안 생기잖아요. 예, 그래도 어. 결국은 이제 수출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출이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달러를 해외에서 갖고 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예. 그래도 좀 내보내는 것뿐 아니라 수출을 달러를 장려하겠다는 얘기죠. 만들어 경쟁력 있는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그런 이 생산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로봇이나 그런 생산 혁신 기술이 있으면 네네. 그걸 베트남에다가 미국 기업이 뭐 그럴 수도 지어서 있어요. 하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할 수도 근데 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일단은 내재화하겠다는 거죠. 미국 자체가 그게 돼야 되고 지금 그 기술들을 갖다가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대만, 중국, 미국이죠. 한국. 미국이 빅테크들이 일단 예, 미국의 하긴 그 하죠. 요소 기술들이 있으니까 예. 예,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보고 이게 아직 사실 초기 단계 아니겠어요? 기술이라는 게. 예. 근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막 갖다 뿌려놓으면 아. 다 이제 훔쳐가고 캐치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 미국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걸 위해서 미국 정부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가 도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은 그동안 설계만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의 기술이 소재나 공정에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칩 중에 좀 경쟁력 있는 칩이 조금 데이터의 속도를 빨리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전력을 덜 먹는 그런 것들이 패키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공정 기술, 그다음에 뭐 이 반도체 소재를 실리콘에서 뭐 그래핀으로 바꾸면 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이 간과할 수 없다. 이제는 아시아에서 하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설득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뭔가 생산 활동하면 수출도 하고 세금도 내고 네, 할 네. 테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좋아. 좋죠. 그리고 근데 지금 들어오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 생산성을 발휘해서 한국에 있는 거나 대만에 있는 거와 비슷하게 생산성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꿈을 갖고 해보자. 미국에, 한번 미국의 어떤 어느 나라라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이 먼저 첫 번째 열매를 맺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말 다 되는 거네요. 그것만 네. 잘 돼. 계획도 괜찮고 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현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관세를 풀어주고 대신 뭘 하냐면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현지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그걸 바꾸는 거죠. 예. 일단 관세로 협박을 하고 네네. 약속을 갖고 와. 그럼 그렇죠. 약속 지키는 거 봐서 그럼 관세도 네. 봐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얻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런 약속들을 얻고 싶은 거고. 구체적으로는 TSMC 공장 미국에 빨리 지어. 그렇죠. 하이닉스 공장 빨리 그렇죠. 미국에 지어. 네. 그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건 결국 이 떠오르는 중국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너무 이제 그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예.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엔화 절상 시킨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을 불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엔화 절상뿐만 아니라 쿼터를 매겨버렸죠. 수출을 예. 꺾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0년대 일본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돈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확장해야 되고 운전자본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수출을 이제 강제로 억제시키니까 성장이 멈췄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돈은 이때 다 들어온다 그랬죠. 예, 그동안 누적된 돈들이 이때 다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1980년대 후반에. 그럼 그 돈 어디로 갑니까? 할 데 없잖아요. 주식 부동산 가죠. 거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꺼번에 터졌죠. 잃어버린 30년, 일본 불구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의 그 비교 우위가 뭡니까? 인건비죠, 인건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인건비가 4배 올랐어요. 그러면 연 7%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인건비 경쟁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런 예. 상태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그런 현지 인프라를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반의 아주 극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세웠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이제 그 어려워지겠지. 경쟁력이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불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조업 공장 미국으로 자꾸 들어와 하는 게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빨리 크지만 않았으면 이 사달이 안 그렇죠. 나는 거죠. 예, 당연하죠. 자식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패권은 신기술이고 예. 결국 이제 트럼프도 대통령이 된 이유가 규제 풀어서 신기술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네. 이거 그냥 무작정 했다가는 다 중국의 특기가 뭡니까? 다 따라하기, 뺏기기. 그렇죠. 기술 훔치고 예. 그다음에 중국의 내부에서는 기술 상납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관세라는 게 어차피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출구 전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018년 19년에 매겼던 관세를 2020년 1월 달에 철회합니다. 그때 중국한테 약속 받았던 게 미국의 에너지하고 공급을 더 살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행도 58%밖에 안 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기술 훔치지 않고 기술 상납받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중국 기업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지 뭐. 그렇죠. 그때는 제재가 경제적 제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군사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죠. 있다. 지금 이 싸움이라는 게 미국 하나 대 나머지 나라 전부 다 하잖아요. 예. 이런 싸움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군사력? 군사력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경제적 제재에 머물렀다면 유럽의 우방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 유럽 우방들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군사적 제재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이 잃었던 것을 회복한다. 이건 그냥 문의뿐이고 실제 앞으로 잃어버릴 것들을 예방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유지를 해도 그거는 다 컴포넌트 위주로, 그러니까 부품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어디서 했느냐를 보는 거죠.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중국이 뭐 60%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중국이 하는 건 3, 4%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한국, 일본에서 대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부가가치 했느냐 그걸 보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해부해서 중국이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엄중하게 부과하고 뭐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있었었냐면 트럼프가 막 이것저것 세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관세 세게 불렀다가 우리 석유 좀 사줄게, 뭐 좀 사줄게,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러면 대충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중국을 처음부터 타겟팅 하려고 중국을 그야말로 조지려면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쟤네한테 제조업을 맡길 수는 없어. 그럼 무조건 이 결론은 제조업이 들어와야지만 해결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기술주의 프리미엄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그리고 뭐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뜻하지 않게 트럼프가 관세 전쟁부터 벌이니까 이런 주식들이 기술주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신기술 규제 풀어서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걸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폭락했을 때 기술주를 매집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간들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기술주가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예를 들면 TSMC, 뭐 예를 들면 어디들은 지금 뭐 브로드컴 뭐 등등은 지금은 그 친구들은 중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전략을 구현하면 중국에는 못 팔아먹고 미국에만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러니까 사야 어떻게 되죠?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이제 관세 전쟁의 무기로 삼았을 수도 있고 더 데미지가 심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엔 뭐 중국이 결국은
모든 경제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중국이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아쉬워지겠죠. 그거 없으면 아마 힘들어질 거는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차피 약자 입장에서 자기의 가장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식량 에너지 수입하고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넘버원이 엔비디아 칩 꿈도 꾸지 마, 브로드컴 칩 주문도 하지 마, TSMC 전화도 걸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 협상 테이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세도 적정한 수준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산을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험하게 나갔고, 다만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도 가장 얘네한테 비싼 가격을 물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 칩, 브로드컴 칩 등등등 중국에도 많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중국이 얼마나 이거를 현지화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수요가 있는 한 저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걸 많이 싸졌는데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건 설마 애플을 미국으로 공장을 지으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많이 빠져서 사도 된다고 보고. 뭐 아마존 이런 거야 뭐 굳이 빠질 이유 없는데 그거는 좋은데 엔비디아 이런 게 손이 안 나가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제 PER이 지금 한 32배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한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는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업체의 PER이 예를 들어서 한 20배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아주 싼 거죠. 그렇죠. 락바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에 EPS 추정치가 그러니까 12개월 후에 4.5불의 EPS가 그럼 20배면은 $90예요. 그러니까 $90가 락바름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샀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산 거죠. 근데 지금 뭐 100불, 뭐 그렇게 110불 그래도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 어떤 양쪽에 뭐 관계가 악화돼서 엔비디아 영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중국의 어떤 자구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가치는 제대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중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임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도 있긴 있더군요. JD 벤스가 이제 대통령 되고 해서 너 나랑 바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지금이 되게 예민한 시기다. 이 상황에서 중국을 길들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다음에 이 사람 규제 풀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말에 힘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무원들한테 긴장 모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막대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 대통령의 감독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라는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조차도 한번 내가 참견해 볼 수 있겠다. 독립기관인데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독재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뭐 분위기 맞아요. 가면서 이제 슬슬 이제 자기의 어떤 중임에 대한 합리성을 찾으려고 실제로 중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말은 잘 듣겠네요.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진짜로 저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효과는 있긴 있겠네요. 어쨌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재정 문제를 이 관세나 현지화 쪽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큰 것 한 방이 무엇일까? 결국은 이제 군사력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일본을 불구로 만든 것 이외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엔화 강세, 달러 약세 만든 다음에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뒤에 프랑스 루블에서 다시 한번 보이죠. 그래서 이 달러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캐나다나 이탈리아도 집어넣자. G5에서 G7으로 그냥 갖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G20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들이 모여서 이 달러 가치 안정화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는 엮였다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면 너희도 힘들지 않느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 국채 더 이상 안 사고 뭐 좀 판다고 하는데 네 발등 찍는 거 아니냐. 세계 금융기관들이 다 미국 국채 갖고 있다. 그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습니까? 무너지죠. 망하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 1971년도에 닉슨 행정부에 그 재무장관 했던 존 코놀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 우리 통화 맞다.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너희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 뭡니까? 빚 탕감해 달라는 거죠, 사실은. 예, 빚을 네, 미국 빚을 조금 탕감해 줄 수 없겠냐. 예. 그러니까 원래 정부 부채의 부담을 줄이는 거는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간 원금을 갚아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럼 달러의 신뢰가 그냥 손상가기 때문에 사실 패권 통화라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역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걸 못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크루그만이 그랬죠. 그냥 요만한 백금주화에 1조 달러라고 쓰자. 그래서 그걸로 미국 빚 갚자. 근데 왜 30조 달러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트럼프의 경제 자문력이 있어요. 그 예. 스티븐 미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국채 만기를 뭐 한 100년으로 늘 수 없냐. 그다음에 영국 국채로 갈 수 없냐. 이런 건데 만기가 늘어나면 채권은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텀 스프레드가 높아지니까. 예. 그렇죠. 근데 금리는 깎아달라는 게.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돈 달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는 한술 더 뜨죠. 야 동맹국들이 이제 무이자 영국 국채 사줬으면 좋겠다. 예. 무이자 100년짜리 그거. 무이자 영국 국채가 뭐예요? 이자 안 내겠다는 거죠. 이자 없이 영국 국채. 돈 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중국은 그동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미국 국채 샀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신흥국들이 매년 금을 1,000톤 이상씩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이렇게 미친 소리 하면 아마 금값은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근데 아니야. 혹시 그럴지도 몰라. 라는 기대가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데는 예. 그런 역할도 조금 그럼요. 반영하는 거죠. 이야. 예. 놀랍다, 근데 그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야. 예.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말 하면은 누가 달러를 신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결국 재정 적자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이 북극 항로에 꽂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북극 항로 해저에 있는 희귀금속과 예. 천연 자원의 가치가 수십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사실 그린란드 장악할 수 있죠 힘으로. 그러면 알래스카와 함께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저한께서 네. 그냥 팔면 되니까.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순자산이 확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 트럼프 전쟁 싫어하죠. 근데 뭐 돈 되는 전쟁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자작극을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1964년에 토킹만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이 캄보디아 같은 그쪽 동네가 도미노 공산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작극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9.11 테러의 배후에 이제 알카에다가 있는데 너희 걔네랑 좀 친한 것 같아. 그다음에 너희 나라 안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면 들어갔죠. 한번 치고 들어갔는데 없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라크가 2위의 산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미 정권을 세워서 유가의 어떤 그러한 결정권을 갖고 싶었다. 뭐 그런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관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갈등 요인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국방주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보니까 로드 그루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안 나왔대요. 그래서 주가가 좀 폭락을 했었는데. 어젠가?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그
이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당장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고계절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스텔스 전폭기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합금이라는 게 예. 위성하고 휴머노이드 이런 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런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한꺼번에 캐파를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걸렸다. 근데 시간이 가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히토를 저는 못 구해서. 예, 폭락할 때 좀 더 샀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있었고 하나 더 알아볼 거는 이 트럼프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신중한 사람이냐 하는 건데, 그 사실 성장 과정에서의 습관은 그게 잘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시청자분 중에 결혼을 안 한 젊은이가 있다 그러면 이 배우자의 바뀌지 않는 부분은 사실 이 성장 과정의 습관이나 가치관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각오는 하시라. 그러니까 안 바뀐다. 희생할 각오는 해라. 예를 들면 어떤 거에 부딪히면 불편해요? 결혼을 해보면? 예, 말씀드려요? 예. 우리도 또 교수님도 이제 서로를 우리 교수님 알고 싶어서 집에 가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드신지.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하나 사더라도 비싼 걸 사서 오래 쓰는 편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싼 거를 많이 사요. 보통은 남자들이 그러다 욕 먹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제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상건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예.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근데 비싼 걸 사지 왜 싼 걸 사라는 말을 돈 벌어다 주는 교수님이 하시면 그럼 아내분은 당연히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런 거 아니냐 하고 당연히 그럴 텐데. 이 프로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돈 꽤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 뭐 나름. 예, 그래도 그 습관이 그래도 안 그래도 하여튼 그거랑 다르고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지. 태도의 문제. 삶의 태도의 문제.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벌어다 줘도 그럼요.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이건 삶의 태도의 문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뭐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결국 세상은 약자에게 친절하지 않다. 이겨야 산다. 적자 생존. 이런 게 뇌리 강하게 박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면 앉으려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코어 밸류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이 사람이 빚내서 카지노 호텔 투자했지 않습니까? 1990년대 초반에 그 선진국은 경기 침체 왔어요. 그때 이제 망해서 이 부채를 재조정하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트럼프 호텔이나 카지노는 이 트럼프라는 브랜드 없으면 나에 대한 신뢰가 그게 코어 밸류다. 너희들 나왔으면 안 된다. 나한테 물린 것이다. 미국의 정부 부채 갚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가 결국은 미국 없이 될 수 있냐? 너희는 이제 함께 미국의 어떤 그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럼 미국의 코어 밸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과학이죠. 기초과학. 그게 왜 강해? 그러면은 미국은 일단 도전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제약사가 결국 그 폭리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가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이유가 그 벌은 돈 중에 상당 부분은 그래도 R&D로 재투자돼서 또 R&D. 바이오텍의 엑셀런스가 유지가 된다. 두 번째,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데 요것만 하지 마. 나머지 다 해도 좋아.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네가 하는 짓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 네가 사고 치기 바로 직전에 너를 스톱시킬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죠. 정부의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죠. 까먹었습니다. 방금 미국의 그 부분에서요. 미국은 그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에 대한 과도하다 싶은 부분의 보상도 허용하고 장려한다. 그렇죠. 그게 미국은 그게 이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것 같은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걸 잘 못하잖아요. 유럽 그거 못하기로 유명하고 한국 뭐 유명하고 일본, 중국 그 어떤 그런 걸 잘해야 선진국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보통의 국민들은 야 제약회사 쟤네들 뭐 한 게 있다고 저렇게 폭리를 취해 빨리 약값 내리라고 해. 그런 정치적인 압력이 여론화되고 10명 중에 9명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라가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자꾸 저렇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규제를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제가 안 된다. 네. 만약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풀어줬다가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정부의 능력을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저렇게 하다 크게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미국 정부가 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돼. 통제할 수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미국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미국은 관료가 강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믿는구나. 우리나라는 평생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장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관료라는 사람들이 민간 기관의 다 자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프로페셔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하고 가장 틀린 것 같아요. 장관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리드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민간에서 일을 하다가 관료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그런데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은 야 본질 가치가 이렇게 뛰어난 미국의 국채인데 이자는 좀 깎아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뭐 이렇게 민망한 말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뭐 빚을 갚아달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하겠지만, 그건 진짜 말이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다혈질은 맞아요. 이 사람 뭐 인터뷰하다가 막 때려치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계산 앞에서는 참 인내심이 강한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키 작은 로켓맨이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화 시작하니까 우리는 친구다. 근데 이제 협상이 결렬돼서 김정은이 다시 이 핵실험 시작했습니다. 화가 났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좋은 관계다. 왜냐하면 싸워봤자 북한에서 얻어낼 게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전쟁도 계산이 나오면 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코스트가 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사람 아이언돔 한다고 그러죠. 그거 하면 전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전쟁 없이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이 너무 불공정의 고통을 받고 있다. 불공정하다. 너무 이제 미국의 부담이 심하다.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미국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코어 밸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 풀어서 신기술 개발해서 남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B2 약간 좀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과학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기축통화국의 의무이자 그렇죠.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해줘야 뭐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따를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축통화국이 꼭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리더십이군요. 말 그대로 일종의 리더십. 그러네. 그렇죠. 서로 그 큰형이라는 게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이건 트럼프의 생각과 완전 반대죠. 트럼프는 어차피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더 싶으면 그만이야. 근데 피해는 아마 생산 설비 갖고 있는 너희가 더 클 걸.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관세 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수입 물가 올라가면 결국은 달러가 강세로 가서 그거 만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가깝죠. 그러니까 S&P 500이 PER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도 이 경제가 어떤 정상적인 성장을 할 때 그때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강세로 갈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세 전쟁은 아주 극단적인 상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안전 자산은 이제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 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서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자충수를 두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관세 전쟁으로 해서 더 피해를 볼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막았다 수입을, 그럼 미국 내 사재기, 품귀, 그렇죠. 인플레 급등, 그러면 기대 인플레 빡 생겨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가죠. 소비 안 되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컨퍼런스 보드가 얘기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3월달에 92.7 나왔어요. 다음번 발표가 4월 29일이에요.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수치가 얼마였었냐면 85에서 90이에요.
그럼 아마 근처로 갈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을 때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식 팔아서 채권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금리가 올라왔어요. 확 올라왔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예. 채권 팔았다는 얘기죠. 예. 이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 구하러 채권마저 팔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좀 파월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파월이 잘 도와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단기금리 내린다고 저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연체율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파월 입장에선 트럼프하고 사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체율 잡는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를 더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 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마 관세가 서서히 이제 철회가 될 것이고 이러면은 다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예, 왜냐하면 돈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은 미국의 신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통화 한 단위당 이 GDP,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많은 부가가치를 한 통화가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통화의 회전 속도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그 나라의 금 보유량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통화의 본질 가치를 따졌을 때 엔화는 원화의 3.6배 고평가돼 있어요.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 30배 고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그만큼 걔네 통화가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PER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성장성이 높거나 기업의 안전성이 좋다. 근데 통화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를 믿고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같은 주변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 커런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통화의 PER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재밌는 개념이네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린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저 한국의 그 원화는 미국의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인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 일단은 뭐 수출하지 말고 현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전자가 수출해서 그 달러 갖고 들어오면 달러 팔아서 원화 샀지 않습니까? 이 거래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야 이제 미국 무기 너희가 대신 사. 우리나라 재정이 취약해지는 거고 또 중국을 불구로 만든다면서요. 예, 그러면 중국은 이미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망가진 상태예요. 예. 수출까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딴 데서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위안화를 절하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뺨 맞고 한국한테 화풀이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피곤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화의 이런 그런 가치들, 예, 그런 거에서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 좀 안정되고 이 달러가 달러의 가치가 많이 좀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는데 예, 저는 그때 많이 샀어요. 달러를 네.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달러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번 금값을 한번 논해보죠. 금값. 금값은 이제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금 좋아했습니다. 그때 홍콩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랑 같이 금을 샀어요. 예.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위안화를 국제적인 통화로 만들 것이다. 예. 그렇다면 금을 더 사서 위안화의 가치를 보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이 40대에 진입하면서 저축 느린다. 그럼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질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때는 적습니다.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더 부각될 것이다. 세 번째는 금도 많이 고갈됐다. 이제 생산 비용이 늘어난다. 예. 그렇다면 그 비용이 가격에 전가될 것이다. 공급이 잘 안 된다. 이 중에서 틀려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개가 틀렸습니다. 틀렸대잖아요, 좀. 두 개가 틀렸어요. 두 개가 틀렸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금값을 보니까 그래서 중국 금을 그리 많이 안 사. 그때 금값은 올랐습니다. 기대대로. 예.
근데 2010년, 11년쯤에 보니까 중국 외환 보유고를 까봤습니다. 금 안 샀습니다. 그 얘기는 이 화폐라는 것이 결국 이제 금으로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용으로 그냥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석유 같은 거는 캐내고 쓰고 다시 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이라는 거는 캐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빨로 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시장에 나오더라고.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 누적 그동안 역사적으로 채굴한 금 가운데 1년 새로 채굴한 거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돌고 돈다. 그래서 결국은 틀렸지만 어차피 가격이라는 기대로 가기 때문에 맞았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달러 난발되면서 한 번 더 올랐다가 2011년부터는 이제 슬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2011년부터 왜 그때 금이 쭉 내려갔죠? 2011년부터는 쭉 금리도 낮아졌고 금보다 더 빛나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보다 뭡니까? 2010년대 금보다 더 빛난 게 뭐예요? 혹시 비트코인? 아니야. 미국 주식? 아니야. 그렇죠. 미국 신기술주죠. 기술주. 뺑이죠, 뺑.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렸던 돈들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기술주에 막 투자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때는 내리막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2022년부터 금리 다시 이제 리바운드를 했는데 그거는 일단 코로나 쇼크,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이 중국한테 반도체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플레를 감당이 안 돼요.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산 가치 지킬 수 있는 금을 엄청 샀던 거죠. 또 이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더 그렇게 됐던 거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금이 인플레를 방어하느냐는 거죠.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를 방어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금이 민간에게 거래가 허용된 게 1975년 1월 1일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금지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래가 가능한 게 75년 지난 50년 동안 금의 수익률 연 2%예요. 미국 국제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번 화면을 보세요. 금의 이 변동성은 엄청납니다. 이거에 비하면 2%는 정말 초라한 거죠. 그래서 1981년부터 그 다음에 그 2001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한번 잘못 사잖아요. 자기 죽기 전에는 원금을 회복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전자산이냐고요. 이게 인플레 방어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금이라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잠깐 반짝거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해요. 근데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플레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돈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밖에는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잠깐 반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죠. 근데 트럼프가 계속 뭐 이제 무리하게 이 비탄감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서열 정리를 위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뭐 불사한다든가 뭐 이러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을 간섭해서 야 연준 경기 살리려고는 돈 풀어.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트럼프로 인한 노이즈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제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 중에서도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러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탄핵시킬까요? 여지껏 미국 대통령 46명이에요. 그중에 탄핵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 4명이 총을 맞았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14명이 피습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건 이상의 이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총을 한번 맞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국은 탄핵이 생각은 못했네. 비를 스치고 가긴 했으나 그러니까 그 공포가 잠재해 있을 것이다. 미국도 하여튼 그 트럼프도 총 맞기 싫으면 규제 풀어서 이제 신기술 개발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신기술이 이제 그 개발이 되어서 금보다 더 반짝거리는 그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긴다. 그럼 돈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 솔루션이 나와서 인플레를 잠재웠다. 금은 이 기약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을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더 이상 이제 신뢰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래, 네, 맞아. 외환 보유액으로 금을 좀씩 사야 금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조금은 줄여야 된다는 니즈는 각국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달러 갖고 있다가 계좌 동결되는 꼴을 봤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는 거지. 이게 예. 사실 암호화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부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서로 싸워도 해서 나중에 상처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긁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국이나 유럽은 무슨 말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생각 갖겠냐는 거죠. 진짜 미국에 화날 것 대해서.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아하. 상처가 생겼으니까 이게 달러의 굴레에서 언젠간 전 벗어나야겠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는 게 당장은 이제 달러 패권에 정신 없으니까 신경을 못 쓰더라도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근데 사실 금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 가치의 이제 보장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폐라는 게 뭐 이 금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더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뭐 그쪽으로 튀어나가는 그냥 가는 거니까. 거니까. 예. 돈은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금이라는 건 잠깐 가는 거군요. 진짜 예, 갈 데 그러니까 없을 때. 진짜 그 각국 정부들이 미국의 달러를 불안하게 생각해서 계속 금을 사 모을 것이냐? 과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예, 달러에 대한 신뢰 때문 아니면 금의 변동성이 커서 그러니까 아니면 달러 패권도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거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 예. 다시 새로운 질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냥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뭐 금을 산다고 어떤 대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경계심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금을 사 보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는 그래 왔다. 예. 진짜 모르겠네. 그래서 예. 예전에 그 고려 말에 최영 장군께서 해주시는 말이 후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금을 쇼치란 얘긴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금에 대해서 빅팬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암호화폐가 이렇게 그 달러 패권과 공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제 그 암호화폐가 이제 달러 패권의 어떤 저항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나왔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플라워 정신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쟁력이 있으면 스스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돈 찍어내는 거 거기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돈을 찍어서 남의 나라 돈을 뺐냐. 그러니까 돈을 발행을 하면 달러를 발행하면 그게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달러는 절하가 안 돼요. 그럼 남의 나라 구매력을 뺏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발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들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정부 빚을 갚기 위해서 세금 더 걷자. 아니면 지금처럼 빚을 조금 더 늘리면서 살아도 돼. 이런 건데 이제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도 스스로 부가가치할 수 있는 인프라 만들어야 되고 트럼프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웹3나 디파이 같은 민간 주도의 어떤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 이해하고 지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조차도 아직은 거기까지 돌아볼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XRP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규정을 만들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달러 패권 지키기에 급급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금 트럼프가 못할 짓을 했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 때문에 그래도 디지털 화폐가 생각보다는 일찍 좀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할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달러 기반이 지금 대부분이니까 디지털 화폐에서 어떤 그 달러가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하겠죠.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커다란 기능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결제의 어떤 그 편의성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XRP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XRP는 그런 쪽에서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XRP가 리플이죠, 리플. 리플 XRP죠. 예, 예. 그래서 스테이블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그 기술, 메소덜러지 뭐 그런 거는 이제 XRP가 잘 하죠. 예. 서로 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네. 이 비트코인은 트럼프 관세 전쟁 하니까 이제 금 가격은 올랐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20% 떨어졌어요. 지금 요즘 예. 최고점 대비 떨어졌죠. 그렇죠. 예. 고점 대비 항상 얘기하는 건데 금은 계속 가고 비트코인은 꺾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금으로 생각하시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 대접을 받는 것 같다.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 갖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세계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을 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개발한 그 사람들의 총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넥스트 버전의 블록체인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쪽에 더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해 참여했고 그다음에 처음 생태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다. 익명으로 돼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미국의 국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금을 그 비트코인으로 대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또 하나의 의심이 되는 거는 아마 저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일지도 모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트럼프를 주지 않았을까? 이건 익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나중에 트럼프가 그만두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계속 비트코인을 지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미국이 예를 들어 뭐 북극 항로에서 어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계속 밀 것이냐? 이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따져 보면 뭐 그렇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비트코인의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의 기술을 계속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지금 강화하고 싶은 건 달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강화시켜 줄 건 역시 미국의 신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다가 돈을 갖다 줄 것은 신기술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아이러니하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번에 수혜를 받을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매집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난 참 재밌었던 게 원래 제가 그 주가가 고점 대비 20% 무너지면 기관들이 연쇄 손절매가 있다고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 이상 깨졌잖아요. 깨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반토막 안 나죠. 루머만 돌아도 막 10%가 급등하고 미쳤어. 다들 살려고 지금 입 벌리고 있는 악어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시중에. 그러니까 뭐 시장 참여자들 중에 73%가 너무 트럼프 때문에 불안하다. 근데 실제로 주식을 파는 사람은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트럼프 어떤 한 사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노이즈에 의해서 발생된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제 밑으로 가는 이 다운사이드 리밋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조금 이제 그 기술주가 떨어질 때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보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면 트럼프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해하는 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자살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서 다 그냥 해보는 소리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시장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뭐 레이 달려오는 보고서를 이 사람이 내고 지저분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위협과 회유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어. 지금은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번에 원샷에 끝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큼 지속될지 모르겠어.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적어도 20-30% 밑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일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밑에서 매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핑계로 팔고 나서 이거 되게 큰 충격일 걸, 너희들 이거 내년이면 반토막일 걸,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은 밑에서 매수 버튼 준비하고 있고. 아니 트럼프가 이게 예를 들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한 것 같은데 달러 패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감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던데.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 미국 대통령 누구나 그건 상식일 것이다. 패권은 그 공통적인 목적이 있죠.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있겠지. 있겠죠.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트럼프가 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트럼프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그냥 미국의 미래를 믿냐, 미국 같은 시스템의 나라가 잘 될 걸 믿냐. 워렌 버핏이 결국 그 얘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한 나라가 앞으로도 없을 거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냥 미국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 얘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 미국의 기술주도 사는 거고 지금 그러는 건데 트럼프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절반은 영리하게 미국의 국익을 또 잘 챙긴구나 싶기도 하지만 지가 뭐 사놓고 올리고 뭐 특권들한테 알려주고 너 3억 달러 벌었다며 축하한다 이러고 취임하자마자 자기 가족들 코인 만들어서 막 1조 원씩 벌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탄핵 대상이죠. 그럼요. 근데 그게 허용되고 말도 못하는 나라가 내가 알던 미국이 맞나? 그럼 그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나 하는 생각도 반이 들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트럼프라는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시대에 부가가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신기술이다.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낼 뿐이지 어떤 개인적인 성향은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 뭐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저금리였는데 이제는 저금리는 시대는 갔어. 그리고 낮은 물가의 시대도 갔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그거 되게 피곤할 거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인류의 생활이 정말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기술의 발전을 너무 폄하하지 말라는 거죠. 기술이 저금리와 저물가를 가져올 것이다. 놀라운 생산성.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럼 놀라운 생산성이다. 그때는 물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낮은 금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기술의 관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이제 노령화됐으니까 어차피 수요는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금리가 당연하지 않을까요? 고령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수요가 없으니 저물가일 거야라는 주장도 있으나 고령화는 생산을 못해. 그래서 저축이 안 돼. 그래서 인플레야. 근데 하여튼 그 예전에 그 수요와 공급이 싸우면 항상 수요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무조건 디플레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망에 혼선이 오면서 인플레가 확 와버린 거죠. 근데 그게 새로운 어떤 그 공급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리쇼어링을 위한 어떤 로보틱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일 뿐, 정착이 돼버리면 엄청난 생산성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낮은 금리의 시대로 다시 갈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것이다. 야, 그게 기술로 인해서 해결이 될 거다. 근데 그걸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어떤 서열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훔치고 뺏어가니까 그거를 먼저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라고 했습니다만
뭐 본인도 바쁘다고 하고 심기도 불편하여 거의 뭐 트럼프의 마음을 빙의할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 예. It's time to buy. 미국, 아메리카. 제가 잘 대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주. 예. 심플하다. 뭐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다. 진짜 요즘 미국 기술주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시기긴 하던데. 예. 그럴 때가 오히려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공포 속에서 정말 탐욕들이 얼마 전에 그 루머가 별게 아니에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예. 그 루머만으로 그냥 지수가 5%를 뛰더라고. 그렇죠. 야, 다들 그냥 조금 더 싸게. 예. 네, 알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부 전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고맙습니다. 네.